대표적인 성장주인 제약바이오가 잘 되려면 금리 인하기 도입하는 신용이라도 해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했었어요. 상무님이라고 해야 됩니까? 팀장? 취재팀장? 근데 이제 직급은 상무더만요. 3프로TV 권순우 취재팀장. 아유, 오랜만에 뵙습니다. 예, 지금 시작한 건가요? 네네. 아, 이게 자연스럽게 시작이 참, 와이스트릿 출연은 처음이죠? 와이스트릿 처음이죠. 오. 그때 와이스트릿 출연하지 말라는 얘기를 좀 들어가지고. 누가? 3프로TV에서? 아니요. 머니투데이 방송이 있으니까. 아. 농담입니다. 뭐 재미있는 농담을 해야지. 예전에 이제 같은 직장에 있었는데 예. 그 회사에서 이제 노잼 1, 2등을 서로 다투던. 진지합니다. 근데 사실 기자들이 재미있을 필요는 없어요. 저는 재밌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 그래요? 저는 취재하는 게 너무 재밌거든요. 혼자 재밌는 거죠. 3프로TV에서도 혼자 재밌단 말. 그렇습니다. 근데 이번에 권순우 기자가 새 책을 냈습니다. 제가 근데 홍보 안 해주려고 이렇게 세웠습니다. 괜찮습니다. 예. 농담이고. AI 반도체 혁명. 근데 어떻게 쓰게 된 거예요? 그 네이버에, 그러니까 이 책의 어떤 처음 쓰게 된 계기를 좀 설명을 드리면은, 그 AI 반도체를 만드는 분들도, 뭐 지금은 만드는 분들이라고 볼 수도 있는데, 그러니까 네이버라는 데가 이제 하이퍼크로버엑스라는 초거대 언어 그쵸. 모델을 하잖아요. 네. 그러면은 이제 데이터 센터를 운영하려고 그러면 GPU를 많이 사야 됩니다. 근데 비싸잖아요. 네네. 그리고 이제 그러면 좀 더 좋은 반도체가 없을까 해서 이제 전 세계에 있는 반도체가 데이터 센터니까 그걸 사주는 입장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전 세계 반도체 회사들이 다 찾아와요. 근데 우리는 이런 반도체가 있고 좀 사주십시오. 이렇게 오면은 검토를 해보는 거죠. 그러면은 초거대 모델을 직접 운영을 하고 있으니까 그럼 초거대 모델에 가장 적합한 반도체가 뭔가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이렇게 탐색을 하셔야 되는 분들입니다. 그러다가 그 있잖아요. 축구 뛰다가 열 받아가지고 막 욕하고 막 그러니까 감독 축구 선수가 야 그럴 거면 네가 와서 뛰어. 그래가지고 이제 그분들이 이제 반도체를 그럼 직접 만들어보자라고 하고 있었던 거고 그러면서 AI 반도체가 무엇인지에 대한 얘기가 너무 혼탁하다. 네. 여론이 많이 혼탁하다. 그래서 여론이 혼탁하면 안 좋은 점이 뭐가 있냐면 새는 돈이 많습니다. 새는 돈이요? 예. 자금을 집행하거나 그러니까 투자를 하거나 예산을 집행하는 분들이 AI 반도체에서 잘 모르면은 네. 그럴싸하게 가져가서 이제 가는 돈들이 많이 새 나가잖아요. 윗사람들은 잘 모르니까. 그렇죠. 지금 이제 5천만 원짜리 사주셔야 돼요. 그러면 그래? 뭐 이러니까. 5천만 원 정도면 싸죠. 그래요? 예. H백 한 장. 그치, 5천만 원이니까. 그런 식으로 되니까 그러면은 정작 필요한 곳에 자금이 공급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뉴스를 읽는 최소한의 지식이 좀 필요하지 않겠느냐. 그런데 그러면 AI 반도체 관련해서 그 사람들이 얘기하는 일반적으로 얘기하는 얘기가 이제 거짓말이냐 아니면 사기꾼이냐. 그건 아닙니다. 인공지능의 시대. 네, 인공지능 시대에서 그 사람들이 얘기하는 우리가 이제 흔히 나와 있는 이야기들이 AI 반도체와 관련한 뉴스라든지 그런 데 나오는 이야기들이 거짓말은 아니고 사기꾼도 아닌데 그러면 왜 AI 반도체에 대해서 우리는 잘 모를까라고 한다면은 1차적으로 그 내용이 자체가 어려워서 기자들도 이해하기가 좀 어렵잖아요. 그게 하나 있고 그리고 만드는 분들이 그 반도체가 초거대 언어 모델을 돌릴 때 잘 돌아가는지 돌아가지 않는지를 잘 모릅니다. 왜냐면은 초거대 모델을 서비스하고 있는 데가 전 세계에 뭐 제미나이, 뭐 클로드, 뭐 챗GPT 그리고 하이퍼크로버 X 몇 개 안 돼요. 그러니까 자기 반도체를 가지고 초거대 모델을 돌렸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를 알 수가 없습니다. 반도체 만든 회사도. 그럼 반대로 그 서비스하는 업체들은 알겠죠. 어떤 반도체를 써보니까 어떤 상황이 되더라. 네. 그러면은 그 얘기를 해줘야 되는데 그러려면은 자기가 어떤 식으로 모델을 돌리고 있는지를 공개해야 돼요. 근데 굳이 자기가 뭐 반도체 홍보할 것도 아닌데 그럴 필요가 별로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 초거대 모델을 가지고 반도체를 돌렸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어떤 반도체가 적합한지 어떤 반도체가 필요한지에 대한 얘기가 잘 안 나오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은 이제 투자하시는 분들 뭐 벤처 캐피탈이나 이런 분들 만나봐도 뭐 인공지능 전용으로 만들면 훨씬 더 좋대. 뭐 범용적으로 쓰는 GPU보다 전용으로 만드는 게 훨씬 좋대. 이해하기 쉽잖아요. 네. 전용이니까. 네. 근데 그 전용이 뭔지에 대해서 이해할 수가 없다라는 거죠. 그러면은 다들 하는 얘기가 엔비디아 GPU를 능가하는 반도체를 만들겠습니다. 왜? 엔비디아는 GPU, 그러니까 제너럴 퍼포즈, 그러니까 일반적인 목적의 반도체를 인공지능을 쓰고 있는 거니까 우리가 인공지능에 딱 적합한 반도체를 만들면 이길 수 있습니다. 그러면 또 투자를 하게 되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 얘기를 같이 써보자 그러는데 그 얘기를 본인들이 쓰면은 처음에 거절을 했죠. 제가 뭘 한다고 그걸 쓰겠어요. 아시잖아요. 저 이런 거 뭐 AI나 뭐 반도체는 알 리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난 모르겠다, 못 쓰겠다 그랬더니 그쪽에서 했던 얘기가 이동수 박사님 했던 얘기가 권 기자가 그래도 이제 인공지능이나 반도체를 계속 취재하던 기자인데 권 기자가 이해하지 못할 내용이면 대중서로 쓸 가치가 없다. 아, 그건 맞는 말이네. 그 논문 아니야, 논문. 그러니까 내가 논문을 쓸 거면은 뭐하러 같이 쓰자고 하겠냐. 그래가지고 그럼 한번 도전은 해보자. 대중서로. 예, 거기다가 하나 더 한 거는 분명히 AI 시대가 앞으로 계속 펼쳐질 건데 제가 이전에 수소전기차 책을 쓴 적이 있습니다. 맞아요. 네, 저는 H와 H2를 구분하지 못하는데 수소전기차 책을 썼습니다. 그러면서 느꼈던 게 쓰는 과정에서 배우는 게 많고 그리고 앞으로 미래지향적인 산업 같은 경우는 지금 한번 빡세게 시작을 해놓으면 나중에 이제 정보가 이제 쌓인다는 거죠. 네. 그러니까 이전에는 잘 모르는 상황에서 기초가 없는 상황에서 정보를 받게 되면은 그 정보들이 다 흘러나가요. 근데 기초가 어느 정도 쌓여 있는 상황이 되면은 이렇게 쌓입니다, 정보가. 그것처럼 우리가 이제 AI에 관심 많으신 분들이 책을 한번 읽어 보시면은 여기에 기본적인 구도가 뭔지에 대한 정도만 감만 잡으시면 문과적으로 뭐 이과적인 얘기는 뭐 저도 잘 모르니까 문과적으로 대충의 감을 잡고 나면 다음부터 뉴스를 볼 때 이 뉴스가 이런 맥락이구나. 이 뉴스가 이런 맥락이구나 하다 보면은 이게 하나하나 쌓여가요. 그게 들어오죠. 예, 그러다가 느껴지는 거는 저는 이 책 쓰면서 제일 좋았던 게 AI 뉴스를 보면은 마치 드라마를 보는 것 같아요. 드라마요? 예, 막 수천조 막 돈 들고 막 쩐의 전쟁. 쩐의 전쟁. 거기에 최고의 기술 전문가들 심지어 국가까지 붙어서 전쟁을 벌이고 있는 이런 모습들. 그런 것들이 한편의 드라마가 지금 눈앞에서 펼쳐지고 있거든요. 근데 이 드라마는 엄마가 설명을 안 해줘요. 드라마보다 앞에서 어떻게 됐었고 1, 2부에 누가 나왔었고. 그쵸. 얘하고 원래 부부였는데 얘가 옛날에 헤어졌고 얘가 아들을 낳는데 걔가 아들하고 얘 다른 배에서 난 딸하고 지금 요 얘기를 엄마가 해줘야 되는데 그래서 그런 해설서 정도로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일단 이제 인공지능이 이제 새롭게 또 없었던 것도 만드는 것도 있고 기존에 있던 것도 바꿔가는 것들이 상당히 많아요. 예. 이제 그걸 하나하나 또 살펴봐야 될 텐데 하드웨어의 변화를 가장 크게 감지했다고요? 예. 그러니까 하드웨어 변화가 이런 정도인지 몰랐어요. 우리도 지금까지 꽤 오래 살았잖아요. 네. 살면서 있었던 일들이 다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온 과정 속에서 일어난 역사인데 그때는 몰랐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대표적으로 얘기하는 게 그 삼성전자가 1등을 하는 과정을 우리는 눈앞에서 봤지만 뭔 얘기인지 모릅니다. 그리고 지나고 와서 보니까 진짜 어마어마한 일이 있었네. 라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그래서 이 책의 앞부분을 보면 반도체 역사 관련한 얘기들을 쓰는데 제가 그 왜 역사를 썼냐면은 하드웨어에 대해서 공부를 좀 하다 보니까 이게 하드웨어의 변화가 생기는 게 진짜 어마어마한 변혁기가 되는구나. 그래서 제가 이 책에서는 반도체를 1세대, 2세대, 3세대로 구분을 해요. 1세대는 인텔을 중심으로 하는 PC와 서버, 그러니까 성능 좋은 반도체 시대. 그러니까 2세대는 이제 ARM을 중심으로 해서 애플을 중심으로 한 모바일 세계. 그리고 3세대는 인공지능 반도체 세대를 얘기하는데요. 그거를 구분한 경우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제 마음대로 해놓은 거예요. 근데 느낌이 이게 모바일로 변하고 하드웨어가 변한다는 게 이렇게 어마어마한 일들이 벌어졌던 거구나. 그 애플 같은 고작 MP3 플레이어 만드는 회사잖아요. 그 회사가 지금 전 세계 시가총액 1위 회사가 되는 과정은 모바일 혁명 때문에 발생했던 거예요. 그거하고 비슷한 일이 지금 벌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애플이 아이팟 나노, 아이폰 만들던 그 시대를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건데 그때는 그런 변화를 몰랐었잖아요. 초반에는. 예. 그러다가 지금에서 보게 되면은 지금부터 이렇게 보게 되면은 한 10년 정도 지났을 때 그 드라마들을 우리가 다 볼 수 있겠구나 라는 생각이 좀 들었었고요. 그 대표적으로 요즘에 제가 자주 언급하는 얘기 중에 그 삼성전자가 요새 좀 힘들잖아요. 그쵸. 근데 거기에 이제 낸드 플래시 얘기를 제가 종종 해요. 그거를 요새 그 뭐 이건희 회장 관련한 책이라든지 황창규 황해 법칙의 황창규 회장님의 책을 보면서 그때 얘기를 보니까 이런 일이 그 당시에 벌어졌었던 거야? 라는 거예요. 예를 들면 그런 겁니다. 아이팟을 처음 만들었을 때 하드디스크로 만들었어요. 처음에는. 예. 그래서 달달달달 돌아가면서 하는데도 혁명이었습니다. 그때 낸드 플래시를 이제 삼성전자가 만들었는데 팔 데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아이팟을 뜯어가지고 그 속에 낸드 플래시를 집어넣어서 스티브 잡스한테 보낸 거죠. 그리고 잡스한테 보라고 한번 써보라고. 깜놀했겠네요. 그냥. 보고서 비싸 안 사 이랬다는 거예요. 처음에 안 산다고? 예. 하드디스크로도 지금 시장 점유율이 70%가 넘는데 그 비싼 처음에는 낸드 플래시 메모리 나와서 엄청 비쌌으니까. 예, 비싸기도 하고 쓰는데도 별로 없으니까 굳이 이런 생각을 좀 했었던 거죠. 대신 재생 시간이 한 2시간 정도밖에 안 되고 온도가 좀 뉴욕에서도 겨울에는 쓸 수 없을 정도였지만 그렇게 많이 팔리는데 비싼 걸 뭐하러 쓰겠어요. 근데 그 낸드 플래시라는 시장이 없는 상황에서 삼성전자는 그걸 제안을 했고 나중에 이제 스티브 잡스가 한번 불렀다는 거예요. 한번 와봐라.
그래가지고 가는데 미국까지 갔다가 날씨가 안 좋아서 비행기가 못 떠서 죄송한데 비행기가 못 떠서 못 갈 것 같아요. 그랬더니 스티브 잡스의 생전의 이야기를 좀 다들 아실 테니까 괴팍한. 네 뭔데 너? 야 여기 우리 내 집으로 부른 거 몰라? 야 우리 집에 온 사람 미국 대통령도 2명밖에 없어. 너 정신 나갔냐? 그리고 확 끊어버렸다는 거예요. 그리고서 이제 끝났구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나중에 다시 연락이 와서 언제 다시 올 건데 그때 느꼈다는 거죠. 넘어왔다. 그래 가서 이제 스티브 잡스가 쫙 자기의 어떤 그 모바일의 미래를 브리핑을 해줬다는 거예요. 그 아이폰도 만들고 아이패드도 만들고 이름도 그때 다 정해져 있었고 어떤 미래 구상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뭐라 그랬을까요, 잡스가? 깎아줘. 비즈니스맨들은 다 이해가 되네. 네. 너무 비싸다고. 네, 그러니까 이게 아이폰 하나에 넣으려 그러는 게 아니고 나중에 아이패드에도 들어가고 여기도 들어가고 많이 들어갈 거니까 좀 깎아줘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근데 사실 인텔의 히스토리를 보더라도 그 시점이 나옵니다. 근데 인텔을 안 깎아줬어요. 그래갖고 인텔 CEO가 지금까지도 후회하는 게 그때 데이터를 아무리 뽑아봐도 아이폰이 그렇게 많이 팔릴 것 같다고는 안 나왔다. 근데 나의 감각은 이거 팔아야 될 것 같은데? 라는 느낌이 좀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갖고 삼성은 그 얘기한 거죠. 깎아줘. 그러니까 안 깎아줘. 이렇게 한 거예요. 네. 그리고 돌아왔는데 한 며칠 있다가 거기 이제 그 잔잔바리 직원 한 명이 한국에 왔습니다. 그 이름은 다들 아시는 팀 쿡이라고. 잔잔바리 직원. 당시에 네. 사내 요리사. 근데 뭐 어쨌든 그때도 넘버 2였죠. 팀 쿡이 갑자기 연락도 없이 한국에 와서 갑자기 잡스 전화를 받더니 주고 한번 받아봐라. 잡스다. 잡스 전화 받으니까 잡스가 우리 팀 쿡이 갔다는 게 어떤 의미인지는 알지? 잘해봐. 그리고 끊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빅딜이 가능하다는 거죠. 그래가지고 그 당시 팀 쿡이 또 깎아줘. 라고 해서 바로 깎아드릴 수는 없고요. 그때 당시에 기사를 보면은 우리가 그 애플에다가 헐값에 납품을 했다라는 보도가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그 시점에는 몰랐던 얘기인 거죠. 그때 낸드를 좀 깎아줄 테니 앞으로 아이폰 나올 때 모바일 AP는 MPU는 삼성 걸 써라 라고 해서 빠터를 친 거죠. 그러니까 끼워 팔기를 한 거죠. 그래서 아이폰이 처음 나왔을 때 낸드 플래시와 모바일 AP를 삼성 걸 써요. 그리고 이제 모바일 시대를 대비해서 삼성은 또 모바일 D램도 만들었었고. 그러니까 어떤 얘기를 드리고 싶은 거냐면은 그때 시점에 인텔이 절대적인 지배력을 가지고 있고 노키아가 전 세계 점유율 절반을 차지하고 있는 그 시점에 그러면은 모바일의 시대가 아니기 때문에 랜드 플래시나 모바일 메모리가 필요하지 않은 시점이었잖아요. 근데 이게 저전력 반도체로 바뀌었다는 그 이유 하나만으로 아예 생태계가 달라진 거고 그때 파트너십을 맺었던 애플, 삼성 이런 회사들은 전 세계적인 빅테크가 된 거예요. 그렇죠. 삼성이 단순하게 그냥 매출 세계 1위가 된 게 그러니까 D램 잘 만들어서 된 게 아니에요. 그런 흐름 속에서 하드웨어의 변화는 전체 기반의 생태계를 다 뒤집어 엎어버리는 그런 변곡점이 된다는 겁니다. 그렇죠. 그리고 이번에 AI 반도체에 대해서 공부를 하다 보니까 기존에 있는 하드웨어를 쓸 수 없게 된다라는 거의 의미를 제가 이제서야 알게 된 거예요. 하드웨어가 바뀐다는 거는 그 위에 올라가는 소프트웨어 스택이 다 바뀌게 됩니다. 그럼 기존에 사용했던 어떤 그 절대적인 OS도 바뀌고 어플리케이션도 바뀌고 사용처도 바뀌면은 그 시점에 최고의 지배자들은 잘 안 껴주려고 그래요. 왜냐하면 지배를 그동안 오랫동안 당해왔으니까. 기득권이니까. 오히려 새로운 파트너십을 맺어서 기존에 있는 기득권자들을 무너뜨리고 그 무너진 기득권자들이 인텔은 여전히 살아있긴 하지만 여전히 공룡 취급을 받고 있잖아요. 멸종해가는. 공룡은 원래 그런 거 아닙니까? 멸종해가는 공룡. 네, 그래서 오히려 그때 당시에 그럼 인텔이 모바일 그 AP를 못 만들었냐? 네. 만들었습니다. 만들어가지고 싸게 줄게 심지어 리베이트까지 줄게 했는데도 안 껴줘요. 왜냐하면 같이 하고 싶지 않으니까. 그러면서 뭔가 급변하는 판이 벌어지고 있는 시점이 지금이다. 그리고 그 변화의 시작은 하드웨어다. 하드웨어가 변할 때 결국은 그 하드웨어를 기반으로 한 수많은 부품들이 변하고 그 위에 쌓이는 수많은 소프트웨어들이 변하고 그게 지금 AI 반도체의 가장 중요한 포인트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앞에서도 드라마라고 표현을 했습니다만 그 16부작 완결 중에서 지금 한 몇 부작 정도 와 있는 것 같아요. 에필로그? 시작도 안 했다? 예. 이제 막 예고편 나왔고. 그렇죠. 우리 지금 뭐 돈 주고 AI 서비스 쓰는 거 없잖아요. 뭐 몇 분들은 있습니다만 뭐 챗GPT 뭐 이런 거 월 20달러라든지 이런 거. 그거는 그냥 기본형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아예 기본형.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그런 거 있습니다. 그 네이버에서 하이퍼크로버 X를 만들었는데 많이들 안 쓰시죠? 많이 안 쓰시죠? 네이버 분들하고 같이 쓰신 책 아니에요? 뭐
거기에 네이버에서 돈 준 건 아니니까. 그러니까 그 잘 안 쓰는 이유가 뭘까라고 생각해 보면은 공공연하게 얘기는 해요. 그러니까 잘 못 만들어 갖고 사람들이 잘 안 쓴다?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써보면 괜찮아요. 근데 이거를 물건을 만들면 가만히 냅두면 팔립니까? 적극적으로 홍보를 하고 네. 거기에 대한 서비스를 얹고 막 이래야 팔리는 거거든요. 근데 네이버 정도의 그 바이럴 영향력이 있는 업체가 안 해요. 그러니까 이거 쓰세요. 이렇게 쓰면 좋아요라고 계속적으로 바이럴을 하면 사람들이 한 번씩 써볼 텐데 거기에 뭐 네이버 멤버십에다가도 뭐 집어넣고 이거 쓰면 뭐 경품도 주고 뭐 할 수 있잖아요. 근데 안 하는 이유가 검색하는 것보다 100배 이상 비싸요. 아, 비용이. 예. 그러니까 지금 단에서 공식적으로 사업화를 하는 단계가 아닌데 이거를 너무 많은 사람들이 사용하게 되면 비용이 너무 많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정도 수준입니다. 제품을 만들었지만 아직 홍보도 안 하고 있는 단계? 어쩔 수 없이 속도 조절이 필요한. 그렇죠. 아. 그러니까 제가 시작도 안 했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는 거예요. 근데 사실 챗GPT도 마찬가지예요. 챗GPT도 뭐 20불짜리 뭐 해놓은 거 있잖아요. 네. 그거 해봐야 다 적자인데 그러면서도 아직 그 챗GPT 관련한 서비스들이 나온 게 없잖아요. 챗GPT는 그냥 제일 기본적으로 글자를 넣으면 나와요 정도의 초거된 모델의 어떤 서비스 중에 가장 기본적인 서비스들을 보여주고 그것도 원가도 안 나오는 20불을 받고 쓰고 있는 거는 우리가 이런 걸 하고 있어요 정도를 보여주는 거지 실제로 이걸 어떻게 활용해서 어떻게 서비스가 될 거다라는 거는 보여주고 있지도 않은 단계예요. 그리고 거기에 가장 바틀렉이 되는 부분들은 아까 설명드렸던 것처럼 비싸다. 라는 부분들이 제일 기본으로 깔려 있는 거죠. 그래서 시작도 안 했다. 그러니까 고속도로 깐다라고 생각을 한다 그러면 이제 고속도로 공사하고 있는 정도 분위기. 그 고속도로가 생기면 거기에 물류도 돌아다닐 거고 관광도 다닐 거고 막 그럴 거 아니에요. 그런 걸로 따지면 이제 고속도로 만들고 있는 정도 수준이라고 보시면 될 또 거예요. 이런 질문 한번 드려볼게요. AI 반도체에 대한 책인데 인공지능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야 되잖아요. 예. 인공지능, 이 AI를 권순우 기자의 문법으로 설명한다면 예.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저는 이것도 아무도 이렇게 설명을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야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쉽게. 예, 제가 그냥 느낌이 어떤 거냐면은 인간이 그 논리적으로 뭔가를 판단을 한다라는 방법이 논리학을 제가 모르지만 우리가 학교에서 배웠던 게 두 가지가 있죠. 연역법과 균합법. 연역법은 일반적인 원칙에서 답을 찾아내는 방법. A는 B, B는 C, C는 A. 뭐 이런 것이고 네. 균합법이 설명하기 좀 어려워요. 균합법은 그냥 뭐 그런 거잖아요. 계속적으로 관찰하다 보니까 그렇더라. 그게 일종의 균합법이잖아요. 근데 사람도 그렇습니다. 수학 문제를 풀 때도 뭐 시그마를 통해서 공식으로 풀면은 금방 풀 수 있는데 우리 같이 수학 잘 못하는 사람들은 뭐 1부터 100까지 더하면 어떻게 되냐? 그럼 이거 뭐 수식이 있지만 우린 1부터 100까지 다 더하잖아요. 시험지가 빽빽해지죠. 시험지가 빽빽해지잖아요. 그러다가 이게 잘 안 되면은 이제 그 이대호 편집장님하고 저하고 나눠서 계산한다거나 아니면 PD님하고 이게 셋이 나눠서 너 여기서부터 한다거나. 여기까지, 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그래요 모은다거나 뭐 이런 식으로 할 수 있잖아요. 근데 결국은 기계도 이제 계산기잖아요. 계산기. 근데 얼마나 정교하고 논리적으로 어떤 로직에 따라서 이렇게 계산을 하는 거고 점점 로직이 좀 더 복잡해지고 더 많은 업무들을 수행할 수 있는 그런 식으로 지금까지 발전을 해왔고 그렇게 발전을 했던 게 1세대 반도체라 그러면은 2세대 반도체에서는 전기를 적게 써야 되는 모바일 환경을 기반으로 해서 그러면 하드웨어는 최대한 전기를 덜 쓰는 대신 소프트웨어가 굉장히 복잡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모바일 앱을 만들 때는 소프트웨어가 좀 더 복잡한 역할을 하게 되는 거고 그게 이제 연역법으로 지금까지 해왔던 건데 인공지능도 그래요. 그러니까 인공지능도 고양이란 말이야 귀가 뾰족하고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뭐 코가 있고 뭐 이게 뭐라고 그러죠? 수염이 이렇게 있고 발이 4개고 이러면 고양이야. 이게 연역법이라고 네. 한다면 균합법은 그냥 계속 보는 거죠. 고양이 사진 계속 보면서 이거 비슷하게 생긴 거 찾아봐. 이게 균합법이거든요. 근데 인공지능이라는 것이 결국은 연역법이나 균합법으로 귀결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는 이미 지금과 같은 인공신경망 방식의 그러니까 균합법적으로 어떤 결론을 내리는 그 논리는 그 구조는 이미 1950년도에 만들어졌어요. 퍼셉트론이라고 만들어져 있었는데 그때 그 퍼셉트론이 1950년도에 만들었지만 지금까지도 되지 못했던 이유는 하드웨어 때문입니다. 하드웨어가 없어서 그런 거예요. 뒷받침이 안 되니까. 예. 거기서 그 많은 데이터가 일단 없고 공부할 만한 디지털 데이터가 없고 이거를 계산할 계산기가 없고 그러니까 머릿속으로 균합적으로 하면 될 것 같아라는 거를 다들 생각은 하고 있었지만 실제로 구현해내지를 못한다는 거죠. 그러다 이제 두 가지 변화가 생겼죠. 디지털 시대가 오면서 훨씬 더 많은 디지털 데이터들이 생기게 됐고 또 하나는 엔비디아 GPU가 나타나게 됐죠. 사실 엔비디아 GPU는 사실 인공지능이 지금의 인공지능이 만들어진 거는 사실 엔비디아 때문이라고 봐도 돼요. 왜냐면 엔비디아가 인공지능을 하려고 그걸 만든 건 아니지만 인공지능 연산을 그동안은 못했었는데
GPU를 가지고 하니까 되네? 그 하드웨어 기반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의 인공지능이 있다라고 보셔도 돼요. 대표적인 사건이 그 2007년에 그 페이페이리라는 스탠퍼드대 교수님이 있었어요. 네. 그 교수님이 야 우리가 이렇게 대충 이렇게 하면은 많이 기계학습을 시켜가지고 될 것 같아. 뭐 이미지도 뭐 이거 집어넣어가지고 귀가 뾰족하고 뭐 이런 거 집어넣어서 사진 계속 보여주면은 될 것 같아. 근데 고양이 사진이 그렇게 많지 않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분이 어쩔 수 없이 자기가 고양이 사진을 모으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본인이 직접 하신 건 아니고요. 본인은 저기 세탁소 가서 좀 알바 뛰면서 돈 벌고. 그때는 그 방식은 이제 안 된다라고 생각을 했던 거죠. 그러니까 투자를 못 받았어요. 그런 얘기가 나와요. 세탁소 알바를 했다고. 페이페이 교수님이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 당시에 훌륭하신 분이네. 인공지능에 대한 투자가 너무 없어가지고 그리고 그거 되겠냐? 라는 그 시니컬한 냉소적인 시각도 되게 많았고 그래가지고 이제 이미지넷이라는 데이터셋을 만드는데 거기도 좀 재밌는 일화가 있는 게 그 자기가 직접 할 수는 없으니까 그러니까 사진에다가 이제 이미지 고양이가 있으면 고양이라고 쓰는 거잖아요. 근데 그걸 자기가 다 할 수 없으니까 그 아마존에 그 미케니컬 테크라는 그 서비스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겁니다. 이제 고양이 사진에다가 고양이라고 써주세요라고 해서 미션을 이렇게 올려놓으면은 그 본 사람들이 그냥 심심할 때 한 번씩 그 해가지고 모으는 방식. 뭐 로그인하기 전에 뭐 시키는 것처럼. 예. 그걸로 또 데이터셋 만드는 일화들도 좀 있잖아요. 맞아. 그것처럼 그 일을 그 아마존 미케니컬 테크라는 그 인간지능 서비스를 이용을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한 전 세계 한 160여 개국의 사람들 한 5만여 명이 사진에다가 다 그 라벨링을 해가지고 한 10억 장 정도의 사진들을 모았어요. 그리고 그 이미지넷이라는 데이터셋을 만들어서 페이페리 교수님이 아싸 이제 나는 잘할 수 있겠다. 그래 나 이걸로 해가지고 팔아먹고 살아야 되겠다라고 한다면은 대단한 분이 아니겠죠. 저의 마음은 당연히 야, 이거 쓰고 싶은 사람 돈 내세요 할 건데 그분은 그거를 이제 공개를 했습니다. 인공지능 연구하시는 분들은 다 와서 이걸 이용해서 한번 이미지 인식을 해보세요. 그러면서 대회를 열어요. 이미지 인식 대회를 열어가지고 1회, 2회 때는 한 74% 정도의 인식률을 보였는데 3회 대회가 되게 중요합니다. 3회 대회가 무려 84%의 인식률을 보여요. 확 올라갔어요. 그러면은 이게 어떻게 이렇게 확 변했지? 라고 봤더니 그때 이제 토론토 대학교의 제프리 힌튼 교수님 팀이 거기서 1등을 하게 됐는데 그 제프리 힌튼 교수님이 지금 현재 구글의 AI를 그냥 다 만들었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 이제 인공지능의 구루 중에 한 분이고요. 일종의 그 긁지않은 복권을 긁어준 사람. 그렇죠. 그 압도적으로 지금 현재도 구루로 활동하고 계신. 그러다가 이제 구글이 상업화를 하려고 그러니까 너무 위험한 거라 그러니까 돈 버는 거 안에서 비판할 수는 없으니 나가서 비판할 거야. 그래서 최근에 최근이라고 하긴 조금 시간이 되긴 했지만 퇴직을 하셨고 그 팀에 있던 원래 이런 노가다 작업을 하는 친구들이 있죠. 그 대학원생들. 라벨링. 아니요, 뭐든지. 예. 뭐 연구 같이 하는 이제 조교들. 그러니까 원래 그 소년들이 잘못하면 소년원을 가고 그 대학생이 잘못하면 대학원을 가죠. 아재 개그. 그 대학원생이 일리아스 추케바라고 오픈 AI를 샘 알트만이랑 창업했던 그 인물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이제 그 알렉스 이름 좀 어려운 분인데 그분은 잘 안 나와요. 그러니까 이름이 막 그 이후에 잘 공개가 안 돼 있는데 그 알렉스넷이라는 그 프로세스를 만들었었고 그 당시에 썼던 방식이 우리가 다 아는 딥러닝입니다. 그리고 딥러닝을 기반으로 했고 그 당시에 하드웨어가 엔비디아 GPU를 썼어요. 엔비디아 GPU가 없었다면 그 CNN 구조로 해서 딥러닝을 할 수 없었을 거예요. 엔비디아 GPU가 있었기 때문에 그 학습을 시킬 수 있었던 거고 그래가지고 딱 84% 찍고 나니까 그 이후에 그 인공지능 그 학계가 다 무너져 버렸습니다. 다 딥러닝이에요. 그 이후엔 다 필요 없다. 딥러닝이다. 그래서 이쪽으로 가게 됐었고 그 기반으로 만들어졌었던 그 GPU가 있었기 때문에 그게 없었다면 지금까지도 안 됐을 거예요. 그래서 그런 일들이 좀 있었고 뭐 저런 뉴스를 보다 보니까 그런 얘기 있더라고요. 그 오픈 AI가 동영상 생성하는 그런 거 보여주면서 했더니 그랬더니 그 우리나라의 이제 카이스트 교수님이 카이스트에 있는 GPU를 다 돌리면 저거 학습시키면은 한 148년이 걸릴 것 같다. 그러니까 하드웨어 기반이 없으면 기존에 어떤 아이디어들이 있어도 이걸 구현할 수가 없어요. 근데 그거를 결국 구현을 시켜줬던 게 엔비디아 GPU였던 거고 그랬더니 그 다음 대회부터는 모든 참가자들이 다 GPU를 쓰고 다 딥러닝을 해서 결국은 그 2017년도 정도, 2012년부터 시작했는데 17년 정도의 이제 날짜는 정확하지 않습니다. 근데 거기에 이제 그만하게 되는데 97% 인식을 하게 됐어요. 근데 97% 인식에서 그만두게 됐던 이유는 인간의 인식률이 95%예요. 그러니까 인간보다 뛰어난 인식이라는 건 의미가 없잖아요. 그래서 그러면서 굳이 100%일 필요도 없고 의미가 없습니다. 어차피 봐도 사람이 봐도 구분을 못하는 거기 때문에 그쵸.
근데 여기서 저는 좀 주로 얘기하고 있는 포인트 중에 하나가 뭐가 있냐면 그 사람이 뭐 자주 얘기하는 거 있는데 머핀하고 그 치와와하고 구분하는 그거 있잖아요. 그렇죠. 비슷하게 비슷하게 보면 생긴 거. 비슷하게 생겼잖아요. 얼추한 사람도 헷갈릴 만한. 예, 예. 그런 게 있었고 또 이제 푸들하고 치킨, 프라이드 치킨. 아, 그 갈색 푸들. 네, 네. 어. 그 구분하는 사진을 보여주면은 아 이거 인식하기 좀 어렵겠다. 아, 이 정도는 인정. 막 이렇게. 이런 거 인정하면 인공지능 인정할게. 뭐 이런 식의 얘기들을 해요. 근데 생각해 보면은 인식이라는 거는 알아야 돼요. 이게 치킨이다라는 걸 내가 알고 있기 때문에 치킨과 푸들을 구분할 수 있어요. 그렇죠, 그렇죠. 그러면 치킨과 푸들이 있는데 푸들도 이렇게 우리는 푸들이라고 부르는 그 개 있잖아요. 그 개 무슨 종류인지 아십니까? 푸들. 푸들에도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어요. 비슷하게 생긴. 그렇죠, 뭐 자이언트 푸들도 있고 뭐 하여튼 푸들 종류 세부적으로 있는데. 그러니까 그걸 우리가 구분을 못 하잖아요. 그렇죠. 모르니까. 인공지능은 알죠. 그러니까 인식을 잘할 수 있느냐 없느냐는 진짜 아예 초기 정도의 문제고 이게 뭔지 아느냐를 따져보면은 인간의 이미지 인식률은 인공지능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낮아요. 왜냐면 인공지능은 아니까. 예를 들어서 도시 사진 같은 거 하나 올려놓고서 그 사진을 보고도 이게 뭐니? 그럼 사람은 이건 도시지 라고 인식할 수 있죠. 근데 인공지능은 어떤 도시인지 다 알아요. 왜냐면 거기에 수많은 이미지들에 대한 학습을 했으니까.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인식이라는 거는 아예 인간하고의 수준이 격이 다릅니다. 레벨이 다릅니다. 그래서 그 기반이 될 수 있었던 거는 GPU. 하드웨어의 변화고 인공지능이라는 거는 귀납법이다. 귀납법은 복잡한 로직에 의해서 계산하는 게 아니라 세상의 모든 것들을 인식하고 그 인식한 것을 조합해서 거기에 가장 적합한 답을 내놓는 그게 인공지능의 현재 모델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사실 그 가운데서 핵심은 또 반도체, 하드웨어가 뒷받침이 됐기 때문에 인공지능 시대도 열릴 수밖에 없는 거고 예. 뭐 달나라가는 거 다들 이제 생각은 했지만 결국 로켓이 있어야지 갈 수 있는 것처럼 예. 대표적인 성장주인 제약바이오가 잘 되려면 금리 인하기에 도입하는 신용이라도 해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했었어요. 근데 그때 한 번 더 뛸 수 있는 게 제약바이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